장희빈 조선 궁궐의 비극, 야망의 시작. 1959년 한양의 중인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장옥정, 훗날 조선을 뒤흔들 장희빈이었다. 아버지 장영은 역관으로 양반은 아니었지만 천민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이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옥정은 아버지와 오빠 장희재와 함께 자랐다. 옥정은 남달랐다. 얼굴은 꽃처럼 아름다웠고 머리는 영리했다. 글을 배우면 단번에 이해했고 시를 지으면 어른들도 감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불만이 있었다. 중인이라는 신분, 양반 아녀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부러움에 가슴이 탔다. 오빠, 왜 우리는 양반이 아닌가요? 옥정이 물으면 장희재는 쓴웃음을 지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야. 하지만 옥정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양반이 될 거예요. 꼭요. 15이 되던 해, 옥정은 궁궐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궁녀 선발 소식에 아버지가 딸을 보낸 것이다. 시험에는 수십 명이 몰렸지만 옥정은 단연 돋보였다. 아름다운 외모, 뛰어난 재주, 총명한 말솜씨. 그녀는 선발되었다. 궁궐 생활은 힘들었다. 신참은 온갖 굳은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옥정은 이를 악물고 견뎠다. 언젠가는 이 궁궐의 주인이 될 거야. 허황된 꿈 같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다. 1614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숙종이 즉위한 것이다. 14살의 어린 임금. 옥정은 20살이 되어 있었고 이제 한창 아름다운 나이였다. 후궁 간택 소식이 들렸다. 옥정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간택일 그녀는 다른 궁녀들과 함께 숙종 앞에 섰다. 옥정의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대담하게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다. 숙종은 놀랐다. 이렇게 아름답고 당찬 궁녀는 처음이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장곡정이라 하옵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재주가 있느냐? 소녀는 시를 짓고 바느질을 하며 노래를 부르나이다. 숙종이 노래를 청하자 옥정은 새소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했다. 슬프면서도 애절했고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다. 요다, 너를 후궁으로 삼겠다. 드디어 옥정은 중인 출신에서 왕의 후궁이 되었다. 후궁이 된 옥정은 숙빈의 칭호를 받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왕비 자리가 목표였다. 그녀는 영리했다. 숙종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했다. 왕이 학문을 좋아하면 시를 지어 바쳤고 슬퍼 보이면 위로했다. 숙종은 점점 옥정에게 빠져들었다. 옥정은 과인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요. 1676년 인경광후가 승하했다. 옥정에게는 기회였다.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숙종에게 다가갔다. 1680년 새로운 왕비 인현왕후 민씨가 간택되었다. 명문가 출신의 단정하고 어진 여인이었다. 옥정은 위기감을 느꼈다. 하지만 1686년 옥정은 아들을 낳았다. 왕자윤 훗날 경종이었다. 인현왕후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 나의 아들, 너는 언젠가 왕이 될 거야. 옥정은 꿈을 꾸었다. 1688년 기사완국이 일어났다. 남인이 서인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다. 옥정의 오빠 장희재는 남인과 가까웠다. 옥정의 입지가 강해졌다. 왕비 자리, 이제 내 것이 될 수 있어. 숙종의 마음도 변하고 있었다. 인현왕후는 어지럽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다. 옥정은 아들을 낳았고 왕을 이해했다. 신하들이 걱정했지만 숙종은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옥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소녀의 아들 윤을 세자로 책봉해 주시옵소서. 엄청난 요구였다. 왕비가 생존해 있는데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삼는다는 것은 숙종은 망설였지만 결국 결단했다. 윤을 원자로 정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다. 서인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숙종은 단호했다. 기사왕국은 더욱 격렬해졌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했다. 옥정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왕비 자리, 인현왕후를 제거해야 했다. 그녀는 음모를 꾸몄다. 왕후가 부적을 묻어 저주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
1989년 사건이 터졌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작된 증거들이 나왔다. 인현왕후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숙종은 믿지 않았다. 중전을 폐위하라.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인현왕후는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났다. 왕비의 자리가 비었다. 권력의 정점 1989년 가을, 장옥정은 드디어 왕비가 되었다. 중인 출신 궁녀에서 조선의 국모로 책봉식 날 금실로 수노인 저기를 입은 그녀는 당당했다. 드디어 이루었어. 신하들이 절을 올렸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마지못해 예를 갖추는 것이었다. 백성들도 차갑게 반응했다. 중인 출신이 국모가 되다니. 하지만 희비는 개의치 않았다. 권력을 쥐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다. 왕비가 된 희비는 궁궐을 자신의 뜻대로 바꿨다. 인현왕후를 섬기던 궁녀들을 내쫓고 자신의 사람들을 들였다. 왕비전은 화려하게 꾸며졌다. 중국 비단, 명나라 자기, 값비싼 가구들로 가득 찼다. 오빠! 장희제는 정승의 반열에 올라 권세를 부렸다.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다. 백성들의 불만이 커졌지만 남인 정권은 장씨 일가를 보호했다. 1990년 아들 윤희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되었다. 희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이 세자가 되었어. 조선의 다음 왕이야. 세자 책봉 후 희빈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오만해졌다. 신하들을 함부로 대했고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은 가차없이 벌했다. 숙종과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랑에 빠져 있던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불편함을 느꼈다. 희빈은 더 이상 다정한 여인이 아니었다. 때로는 왕에게도 강하게 의견을 주장했다. 전하, 이렇게 하셔야 하옵니다. 숙종은 불쾌했다. 왕인 자신에게 명령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용전, 요즘 너무 강하시오. 숙종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희빈은 섭섭했다.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렉찬 93년 숙종은 또 다른 후궁 최숙빈을 들였다. 희빈은 충격을 받았다. 전하, 어찌 다른 여인을 들이시나이까? 질투가 묻어났다. 하지만 숙종은 차갑게 대답했다. 과인은 왕이요. 후궁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희빈은 굴욕감을 느꼈다. 최숙빈은 조용하고 온화한 여인이었다. 희빈과 정반대였다. 숙종은 최숙빈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다. 왕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희빈은 필사적으로 숙종의 관심을 끌려 했지만 역효과였다. 질투는 그녀를 극단적으로 만들었다. 최숙빈을 향한 증오가 커졌다. 궁녀들을 시켜 감시하게 했고 사소한 일로 괴롭혔다. 내 주제를 알아라. 나는 왕비다. 숙종은 이를 알게 되었다. 중전, 최숙빈을 그만 괴롭히시오. 질투가 지나치오. 왕의 지적에 희빈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둘 사이는 더욱 냉랭해졌다. 1994년 위기가 터졌다. 갑술황국. 숙종이 돌연 전국을 뒤집었다.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불러들였다. 남인의 부패, 장씨 일가의 횡포, 인현왕후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다. 장희제는 즉시 체포되어 의금부에 갇혔다. 고문을 당하며 죄를 자백했다. 뇌물, 관직매매, 백성 착취, 죄목이 산더미였다. 희빈은 공포에 떨었다. 며칠 후 숙종이 그녀를 불렀다. 중전, 아니 이제 중전이 아니구려. 왕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과인이 잘못 판단했소. 인현왕후를 폐위한 것은 큰 실수였소. 전하, 중전을 폐위하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킬 것이오. 희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두옵니다, 전하. 소녀는 왕비이옵니다. 하지만 숙종은 돌아섰다. 1994년 4월 인현왕후가 복위되었다. 5년 만이었다. 백성들은 환호했다. 인현왕후께서 돌아오셨다. 반면 희빈 장씨는 왕비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왕비전에서 쫓겨나 취선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궁녀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희빈마마도 이제 끝이구나. 희빈은 분노와 굴욕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었다. 아들 윤, 세자였다. 그러나 그것마저 위태로웠다. 인현왕후가 임신했고 천기 94년 9월 왕자가 태어났다. 연인군 훗날 영조였다. 희비는 질투에 미쳤다. 적통 왕자였다. 연인군이 자라면 세자 자리를 노릴 수 있었다. 희비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안 돼. 내 아들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 공포와 불안이 그녀를 짓눌렀다. 인현왕후가 사라지면 그러면 내 아들이 안전해.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희비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몰락의 나락 1071년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 몸이 쇠약해지고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다. 의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왕후는 날로 약해졌다. 숙종은 걱정했다. 용전, 정신을 차리시오. 얼마 후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희빈장 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이었다. 궁녀가 고발했다. 희빈마마께서 무당을 불러 왕후마마를 저주했나이다. 숙종은 경악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희빈의 처소에서 부적과 저주 도구들이 발견되었다. 희빈은 부인했다. 소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나이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여러 궁녀들이 증언했다. 희빈이 밤마다 인현왕후와 연인군을 저주했다고. 숙종은 분노했다. 감히 왕후를 저주하다니. 희빈은 의금부에 갇혔다. 추국이 시작되고 고문이 가해졌다. 희빈은 비명을 질렀다. 며칠 후 더 큰 비극이 닥쳤다. 인현왕후가 승하한 것이다. 나이 36. 숙종은 슬픔과 죄책감에 빠졌다. 모두 과인 탓이오. 희빈의 죄는 더욱 무거워졌다. 왕후를 저주하여 죽게 만든 죄.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다. 희빈 장씨를 엄벌에 처하소서. 사약을 내리소서. 숙종도 마음이 기울었다. 희빈은 취선당에 유폐되었다. 밖으로 나갈 수도 누구를 만날 수도 없었다. 음식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희빈은 홀로 앉아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영화로웠던 시절, 권력의 정점, 이제는 모두 사라졌다. 내가 잘못했다. 희빈이 처음으로 후회했다. 너무 욕심이 많았어. 인현왕후를 미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들 윤이 찾아왔다. 세자는 이제 16살이었다. 어마마마. 윤이 울먹이며 불렀다. 희빈은 아들을 안았다. 미안하구나 윤아. 어미가 잘못했어. 생애 처음 진심으로 사과했다. 어마마마는 무사하실 거예요? 윤이 말했지만은 확신은 없었다. 세자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것을. 숙종은 고민에 빠졌다. 희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미움과 분노가,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희빈은 세자의 어머니였다. 신하들은 숙종을 압박했다. 전하, 결단을 내리소서. 숙종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희빈과의 지난 시절이 떠올랐다. 사랑했던 때, 행복했던 순간들. 1701년 10월, 숙종은 결정을 내렸다.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희빈 장씨는 왕후를 저주하여 죽게 만든 대역죄인이다. 사약을 내려 처형하라. 궁궐이 술렁였다. 사약을 가져온 내관이 취선당에 도착했다. 희빈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때가 왔구나. 더 이상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전하께 전해드리시오. 희빈이 내관에게 말했다. 소녀가 잘못했나이다. 욕심이 과했고 분수를 몰랐나이다. 하오나 윤마는, 세자마는 잘 부탁드린다고. 윤은 죄가 없나이다. 희빈은 사약을 받았다. 검은 액체가 담긴 잔, 손이 떨렸다. 마지막 순간이었다. 43년의 인생. 윤아, 미안하구나. 그리고 잔을 입에 댔다. 사약을 마셨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다. 독이 온몸에 퍼졌다. 숨이 막혔다. 희빈은 바닥에 쓰러졌다. 마지막 순간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살던 소박한 집. 그냥 평범하게 살 걸. 숨이 끊어졌다. 장희빈, 아니 장옥정의 파란만장한 생이 막을 내렸다. 1701년 10월 10일이었다. 세자 윤은 통곡했다. 여마마마, 어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다. 16살 소년에게는
너무 큰 비극이었다. 숙종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분노와 슬픔, 안도와 후회가 뒤섞였다. 끝났구나. 장희빈의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다. 왕비의 예언은 없었다.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궁궐 밖 어딘가에 간단히 묻혔다. 백성들은 환호했다. 악녀가 벌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는 조용히 한숨 쉬었다. 저 여인도 불쌍하지 않은가. 역사의 교훈. 장희빈의 죽음 이후 조선 궁궐에는 오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경계의 사례로 삼았다. 욕심은 파멸을 부른다. 희빈의 이야기는 교훈이 되었다. 세자유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크게 변했다. 밝고 총명하던 소녀는 우울하고 조심스러운 청년이 되었다. 아버지를 대할 때도 눈치를 보았다. 부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17기 20년 숙종이 승하한 후 세자유는 왕위에 올랐다. 경종이었다. 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은 순탄치 않았다. 어머니 희빈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녔다. 저주받은 왕자, 역적의 아들 같은 소문이 돌았다. 경종은 이 모든 것에 시달리며 4년 만에 승하했다. 이복 동생 연인군이 왕위를 이었다. 영조였다. 인현왕후의 양자로 입적된 그는 정통성이 있었다. 영조는 52년간 재위하며 조선 중흥기를 이끌었다. 세월이 흘러도 장희빈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다. 궁녀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민간에도 퍼졌다. 궁궐에서 가장 아름다웠지만 가장 욕심 많았던 여인. 어떤 이들은 희빈을 악녀로 규정했다. 왕후를 저주로 죽인 요부. 실록에도 그녀는 부정적으로 기록되었다. 조선시대 내내 경계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희빈을 동정했다. 중인 신분으로 태어나 한계가 있었다. 신분제의 희생자였다. 숙종이 먼저 사랑했으면서 나중에 버렸다. 시간이 지나며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 희빈의 무덤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아무도 찾지 않았고 관리하지도 않았다. 경종은 왕이 된 후에도 어머니의 무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다. 조선 후기가 되자 희빈의 이야기는 소설과 야담의 소재가 되었다. 극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왕비까지 올랐다가 사약을 받은 여인, 판소리로도 만들어졌다. 장희빈전이라는 제목으로 소리꾼이 슬프게 노래했고 청중들은 눈물을 흘렸다. 무속에서는 희빈을 왕위로 여겼다. 희빈의 혼이 궁궐을 떠돌고 있다. 취선당은 오랫동안 불길한 곳으로 여겨졌다. 현대에 이르러 역사학자들은 희빈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장희빈은 정말 악녀였나? 당시 정치 상황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가? 일부 학자들은 희빈을 옹호했다. 중인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한 여성이다.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권력을 가지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비판적 시각도 여전했다. 욕심과 질투가 과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은 명백한 범죄다. 21세기에는 희빈의 이야기가 드라마, 영화, 뮤지컬의 소재가 되었다. 매체마다 다르게 그려졌다. 어떤 작품에서는 악녀로, 어떤 작품에서는 비극의 여주인공으로 페미니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나타났다.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자, 여성에게만 가혹한 평가 같은 분석이었다. 숙종은 큰 비난을 받지 않는데 희빈만 악녀로 낙인 찍힌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었다. 장희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째, 과도한 욕망은 파멸을 부른다. 희빈은 후궁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왕비를 원했다. 왕비가 된 후에도 불안해하며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다. 만족할 줄 몰랐다. 그 욕망이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둘째,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젊은 궁녀 옥정은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권력을 얻으면서 교만해지고 잔인해졌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졌다. 권력은 그녀 안에 어두운 면을 끄집어냈다.
처음에는 사랑과 생존을 위해 노력했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르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셋째, 질투와 증오는 자신을 파괴한다. 희빈은 인현왕후를 미워하고 질투했다. 최숙빈도 미워했다. 그 감정이 저주로 이어졌고 결국 자신의 파멸을 불렀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교훈이다. 만약 희빈이 인현왕후와 공존하는 길을 택했다면 최소한 후궁으로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넷째, 신분제의 폐해를 보여준다. 희빈이 그토록 집착한 것은 신분 상승이었다. 중인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싶었다. 만약 신분제가 없었다면 희빈도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 모른다. 아름다움과 재능을 가진 여성이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음모와 저주에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 구조의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치와 여성의 관계다. 희빈은 당쟁의 희생양이기도 했다. 남인과 서인의 싸움에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남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왕비가 되었고 서인이 권력을 잡자 폐위되고 처형되었다. 여성이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희빈 개인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녀를 이용한 정치 세력의 책임도 크다. 여섯째, 사랑과 권력의 관계다. 희빈과 숙종은 처음에는 진정으로 사랑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권력이 개입하면서 그 사랑은 왜곡되었다. 희빈은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권력으로 왕을 붙들려 했다. 숙종도 사랑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했다. 순수했을지 모를 감정이 권력 게임의 도구가 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일곱째, 자식에 대한 맹목적 사랑의 위험성이다. 희빈이 극단적 행동을 한 이유는 아들 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세자 자리를 지키려고 인현왕후와 연인군을 저주했다. 모성애 자체는 아름답지만 그것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오히려 자식을 해칠 수 있다. 실제로 희빈의 행동은 아들 경종에게 평생의 상처와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장희빈의 무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서울 어딘가에 초라하게 묻혔을 것이다. 표지석도 없이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치고는 너무 비참한 마지막이다. 인현왕후의 무덤은 경기도 고향에 왕비릉으로 잘 보존되어 있지만 희빈의 무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신분의 차이는 죽어서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남았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교훈과 성찰의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는 희빈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욕망, 권력의 속성, 시대의 한계를 배운다. 그녀는 악녀였을까? 희생자였을까?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시대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선택으로 파멸을 자초한 인물, 창덕궁의 취선당 터를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 생각한다. 여기서 장희빈이 살았구나. 그리고 여기서 사약을 받았겠지. 역사의 현장은 조용하다. 하지만 그곳에 깃든 이야기는 여전히 울림을 준다. 권력을 얻었지만 행복을 잃은 여인, 사랑을 원했지만 미움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만약 장희빈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까? 같은 선택을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걸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영원히 역사에 남아 후세에 교훈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욕망과 권력, 사랑과 증오, 영광과 몰락, 인간 드라마의 모든 요소가 담긴 이야기로 숙종은 희빈이 죽은 후에도 오래 살았다. 천칠리 20년까지 왕위에 있었다. 그는 두 여인, 인현왕후와 장희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밤마다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을까? 역사는 숙종의 내면까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희빈의 죽음 이후 더 이상 여성 문제로 큰 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어쩌면 그도 배웠을 것이다. 사랑과 권력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장희빈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 질투와 증오에 시달리는 사람들 모두에게 경고와 교훈을 준다.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알고
타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파멸한다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장희빈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 권력에 눈먼 이들, 욕심을 부린 이들. 하지만 장희빈만큼 극적인 경우는 드물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하다. 최고의 권력과 최저의 몰락, 뜨거운 사랑과 비극적 이별이 모두 담겨 있다. 그것이 3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장희빈을 기억하는 이유다. 역사적 주석, 장희빈 장옥정 실육계구 젤챙의 일은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후궁이자 잠시 왕비였던 인물이다. 역관 장영의 딸로 태어나 궁녀로 입궐했고 숙종의 총애를 받아 1686년 왕자 훗날 경종을 낳았다. 1689년 기사왕국 때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1694년 갑술환국으로 폐위되고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1701년 인현왕후를 저주한 죄로 사사되었다. 숙종 사문영수전 산진우 처무즈 제위 1674-1729은 조선 제19대 왕으로 환국 정치를 통해 왕권을 강화했다.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등 3명의 정비를 두었으며 여러 후궁을 두었다. 그의 치세는 당쟁이 극심했던 시기로 기록된다. 경종 76-18-1724 제위 7720-1724은 장희빈의 아들로 숙종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4년 만에 승하했다. 후사가 없어 이복 동생 연인군 영조이 즉위했다. 인현왕후 1167-1701는 여흥민씨 출신으로 1680년 왕비로 간택되었다가 1989년 폐위되었고 1994년 복위되었다. 온화하고 어진 성품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권력욕과 신분 상승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을 보여주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사례로 오늘날까지 다양한 해석과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